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 인생 수업 제대로 받은 35 여자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죽을 때까지 세상에 이런 경험 또 해본 사람은 없겠지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에피소드가 생겨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사연도 남겨보게 되네요. 한번 재밌게 풀어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누가 보면 저랑 남편은 완벽한 부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랑 남편은 대기업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었고 월급 자체도 넉넉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 3년 차쯤에는 아이를 낳으면 계획적인 가족,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막연한 기대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에 가까운 생각이었고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결혼이라는 게 크게 버거울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연애를 길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인지 신혼생활은 늘 즐거웠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조차도 귀엽게 느껴질 만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관계였어요. 저는 남편을 동반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에게 사회적으로 고착된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아내는 내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제 인생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 마음은 없었거든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혼 초반 별 생각 없이 한 번 꺼낸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결혼하면 가장 역할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봐. 어차피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하게 되잖아. 힘쓰는 게 가장 역할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둘 다 돈 벌고 능력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나눠서 뭐 해? 둘 다 가장이지 뭐. 그건 맞는데, 그냥 보통은 그렇잖아. 보통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때 남편은 더 말을 잇지는 않았어요. 그냥 알겠어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동의는 아니었겠죠. 그저 더 얘기하기 귀찮아서 넘긴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생각 차이는 시댁이나 친정 얘기가 나올 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각자의 가족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과 제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면 누가 더 잘하고 말고가 없이 각자 자기 부모님을 잘 챙기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그래야 나중에 불만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시댁일이나 친정일은 각자 알아서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우리 집만 챙기고, 너는 너네 집만 챙기겠다는 거야? 에이, 자기야. 말에 조금 날이 선것 같다? 그렇게 칼같이 하자는 건 아니지만 기준을 세워놔야 우리가 나중에 안 싸울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듣기엔 자기가 하는 말이 칼같이 느껴져서 그런 거지.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 날카롭게 구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각자 직장 다니면서 각자 부모님 챙기는 게 뭐가 그렇게 냉정하게 느껴진다는 건지 오히려 그게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해왔던 이유는 분명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주입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늘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 있었어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화목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사람이었어요. 특히 우리 엄마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도 그랬어요. 친할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었거든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 다 버려놨다. 같은 소리를 심심찮게 하던 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나서서 친할머니께 맞서 싸웠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남편 반응은 미묘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지? 그래도 자기 엄마잖아. 입장이 진짜 곤란하셨겠다. 그치?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 아무튼 아빠가 그러셔서 결국엔 해피엔딩이 됐으니까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 싶어. 그게 진짜 해피엔딩일까? 난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말이 저는 좀 걸렸어요. 남편이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하는데 농담으로 말하는 거라면 제 편을 들어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제가 말한 것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워낙 강경하게 엄마 편을 들고 나서니까 고모도 그렇고 친할머니도 그렇고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친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남의 딸 대하듯이 대하게 됐어요. 그러자 엄마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되면서 둘 사이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시댁과의 트러블이 생기면 남편도 그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었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걸, 그 사실을 저는 결혼 생활이 조금씩 깊어질수록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말았죠. 근데 이게요, 같이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냥 넘겼던 부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딱 그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어찌 보면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만 중요해, 이런 타입은 아닌데 이상하게 항상 자기 기준이 먼저였고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달까요? 특히 양가 얘기만 나오면 그게 더 잘 보였어요. 남편은 친정에 오면 은근히 대접을 받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대놓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은 안 하는데 괜히 밥상에 뭐가 올라오는지 보고 부모님이 뭘 챙겨주시는지 슬쩍 보고요. 제 눈엔 그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로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해주고 싶으니까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시댁에 갈 때는 우리가 자기 부모님께 대접을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웃긴 건 그걸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며느리니까 제가 알아서 하면 좋겠다는 식이었죠. 말로 설명은 안 하는데 분위기로 다 느껴지는 그런 거요. 보통 남자들은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도 딱 그 범주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문제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효도를 자기 스스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결혼 초반에 각자의 가족은 서로 말이 나오지 않게 각자 알아서 잘 챙기자고 선을 그어둔 다음이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걸 그냥 한 번 한 말이 아니라 서로 합의한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랑 좀 달랐나 봐요. 남편이 아무리 말로 효자인 척을 해도 실제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제가 챙기는 것만큼은 챙기지 못했어요. 말로는 이번에 부모님 뭐 좀 해야겠다 하면서도 정작 날짜 다가오면 조용해져요. 준비도 없고 알아본 것도 없고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친정에는 제가 원하는 걸 딱딱 해드리고 아웃풋이 나오니까 당연히 양가가 비교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서운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남편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니까요. 저도 처음엔 몰랐죠.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약간 서운하다는 투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요. 예, 송이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있잖니? 그거 언제쯤 될 거 같니? 생각보다 늦어져서 말이다. 네? 아, 어머님, 그거 제가 그이한테 말해놨거든요.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나는 너한테 말했는데 그걸 왜 또 명준이한테 얘기를 했어? 너가 해주면 빨리 끝날 걸 가지고. 애 바쁜데 귀찮게 하지 말고 너가 좀 해줘라. 겹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어머님.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계속 반복되니까 슬슬 답답해지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 저한테 연락 올 일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연애를 짧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섣불리 결혼한 건 아닐까 싶은 후회도 들더라고요. 근데 남편이라고 뭐 자기 생각과 달랐을 테니 남편 역시 본인이 저한테 느끼는 서운함이 있었던 거겠죠. 다만 그걸 딱 잘라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빙빙 돌려서 남 얘기 꺼내듯이요.
회사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말이야. 다들 와이프들이 부모님 생신 같은 건 알아서 챙긴다더라. 그런 집도 있겠지. 그런 거 싫어서 내가 결혼 전부터 얘기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정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는 김에 겸사겸사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혼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해? 나는 결혼 생활은 딱 우리 둘만 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야. 내가 굳이 각자 집에 효도는 각자 하자고. 서로 말 안 나오게 하자고 왜 말했는데 지금처럼 딴 말 할까봐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이미지라는 것도 있잖아. 밖에서 얘기하고 보니까 내가 가장 대우를 못 받고 있구나 싶더라. 다들 말 안 하는데 나를 그렇게 보더라고. 이 얘기가 나오는데 속으로는 아, 결국 이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열받았죠. 그래서 딱 잘라서 얘기해줬어요. 여보, 내가 전에 말했지? 왜 당신이 가장이야? 나도 가장이야. 우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고. 딱 그 말이었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요. 남편은 거기서 더 말을 하지 않았고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당연히 생각이 많아졌죠. 남편이 각자 하자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결과까지 감당할 생각은 없었던 거구나 싶어서요. 결혼을 하면 보통 여자가 손해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발을 빼고 선을 그으려고 해도 시모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이건 해야지 싶은 게 역시 있긴 하더라고요. 특히 집안 행사가 있으면 더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건 또 군말 없이 했어요. 어차피 일손 부족하니까 누군가는 도와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 친정에서는 사위한테 바라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사위 하면서 집에 오면 그냥 쉬기만 하라며 대접을 해줬다고 하는 게 맞죠. 밥 차려주고 과일 깎아주고 눈치 주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시댁에서 시키는 일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설거지든 상 차리는 거든 뭐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부터가 이미 수평은 아니었는데 굳이 이것까지 남편한테 불만을 말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하는 걸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어느 순간부터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범위가 넓어졌어요. 시부모 생신은 기본이고 시조카 입학식,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전부 제가 챙기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별 뜻 없이 말했어요. 이런 건 남편 복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정도 없이 칼같이 나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자기가 오히려 길을 못 펴는 것 같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하필이면 시댁에서 다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꺼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시댁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럼 여태까지 송이는 우리 집 일에 손 떼고 있었다 그 말이야? 너한테 밀어두기만 하고? 아니 뭐 자기는 각자 집 일은 각자 하자는 입장이래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뭘 더 따져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해야 할 일을 남편한테 떠넘길 생각을 해? 그리고 송이야, 남자가 길을 못 펴고 살면 가정이 휘청하는 거야. 남편이 일부러 그런 건지 눈치 없이 군 건지 아무튼 짜증 지대로 나지만 그래도 저까지 여기서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참아봤는데 제가 참아도 마음에도 없는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심이 나와버린 거죠. 어머님, 세상에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어디 있어요. 요즘은 대통령도 여자가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구시대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 말을 하자마자 시모가 갑자기 목을 잡고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댁 식구들 구급차를 부르느니 뭐니 하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죠. 뭐 결국 넘어가는 척이었으니까 별일은 없었지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말을 안 했어요. 이미 시댁에서 할 말은 다 했고
더 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당신 꼭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 그럼 내가 언제 말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당신이야말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꼭 그런 말을 해야겠어? 아니, 어른들 계신데 말이라는 게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일 생각이 없구나. 여기서 저는 더 참고 싶지도 않았어요. 야, 네가 병신같이 그걸 일러 바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뭐? 병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네가 먼저 니네 부모님 생신 챙기고 시조카 챙겼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서야 가족 관계가 돼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 취향을 제가 어떻게 한눈에 파악해요. 평생 같이 먹고 자고 한 남편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저한테 밀어놓고 뒤에서는 제가 세다느니 정이 없다느니 말이 나오게 만든 거잖아요.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왜 저한테만 똑바로 못하냐고 잔소리를 하는지 그날은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이해 안 가고요. 그날 이후로요,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뭐 하나 크게 터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언성이 오가게 되더라고요. 크게 싸우는 날도 있었고 그냥 말끝이 날카로워지는 날도 있었고요. 근데 남편 입장은 늘 똑같았어요. 왜 그렇게 딱딱 칼같이 나누냐는 거예요. 제가 칼같이 안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남편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 싶더라고요. 저희가 결혼 3년 차쯤 접어들었을 땐 슬슬 아이 가질 준비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부 맞벌이죠. 제가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회사 일 계속 해야 하는데 거기에 양가 행사까지 제가 전부 챙기는 건 진짜 슈퍼우먼도 못할 짓일걸요. 근데 남편은 딱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게 분명했어요. 아니, 생각을 안 해봤다기보다는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지 일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편 태도가 슬슬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딱 느껴지는 선이 생겼달까요? 말수도 줄고 괜히 툭툭 던지는 말도 늘고 같이 있어도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삐진 건지 아니면 저한테 선을 긋는 건지 애매한 상태였는데 아무튼 예전처럼 살가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이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저희는 꾸준히 병원도 알아보고 주변 얘기도 듣고 준비를 해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두 손을 딱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아이 낳아 키울 자신이 없어. 너무 뜬금없어서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농담인가 했죠. 근데 얼굴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낳고 나서도 당신이 나한테 일 반반하자고 떠넘길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되겠어. 그 말 듣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문제인 건데요? 육아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지. 육아는 같이 하는 거잖아. 그게 뭐가 이상해? 육아는 원래 엄마 몫이지. 아빠는 도와주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말로는 반반 같이 이런 소리 하더니 막상 핵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까 오히려 저도 아이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아는 혼자 떠맡고 일은 계속하고 시댁 행사까지 챙기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찔러봤어요.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면 어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반응이 또 걸작이었어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건 안 되지. 왜? 난 당신이 말하는 거랑 현실이랑 타협해 보려고 이것저것 얘기해 보는 거잖아. 나 혼자 벌어서 우리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장 편한 것만 생각하면 어떡하냐? 그 말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육아는 엄마 몫이라면서요. 당장 편한 것만 생각하면서 저한테 다 미루는 게 누군데 무슨 낯짝으로 저런 소리를 하냐고요. 근데 그러고 지분에 못 이겨서 하는 말이 더 걸작이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없어? 기껏 대기업에 취업해놓고 전업을 하겠다는 건 나한테 취직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참나, 진짜 누가 들으면 당신이 뭐 월에 몇 천만 원씩 벌어오는 사람인 줄 알겠어. 취집도 말이야, 돈 있는 집에 가야 취집이지. 뭐? 너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당신 자아가 너무 비대해서 웃겨서 그런다. 혹시 당신이 연봉이 나보다 쉼표 한 개가 더 많아? 아니잖아. 그렇다고 시댁에서 집을 사준 것도 아닌데 취집이 웬 말이야? 그 말에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자존심 제대로 긁힌 얼굴이었죠. 그때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이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육아는 내 몫, 돈은 벌어와야 하고, 시댁 일도 챙겨야 하고, 근데 그걸 문제 삼으면 내가 세고 칼 같고 취집 노리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됐어. 네가 육아에 아예 손을 안 대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나도 무서워서 애기 낳겠어? 나도 아이 가질 마음 없으니까 쓸데없는 씨름 그만하자. 이제 입 아프다. 제가 아이 가질 마음 없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남편이 그럼 각방을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바로 작은 방에 이불 펴놓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을 제가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죠. 저도 안방으로 굳이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불러서 뭐 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그냥 집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어요.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죠.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서로 눈 마주치는 것도 애매해지고요.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랑은 정말 많이 멀어졌어요. 근데 웃기게도 한켠으로는 조금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맞춰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근데요, 그렇게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상황이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점점 엇나가기 시작한 게, 아니, 엇나간다기보다는 이제 아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걸 말릴 힘도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말리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냥 늦는 정도가 아니라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는 인사도 없이 작은 방으로 직행이었죠. 문 닫고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그대로 뻗어버리는 날도 많았고요. 처음엔 저도 별말 안 했어요. 각방 쓰기로 했으니까 서로 터치 안 하는 게 맞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주말이요. 주말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한마디만 던지고 나가요. 나갔다 올게. 끝이에요. 어디 가는지 언제 오는지 설명도 없어요. 처음엔 친구들 만나나 보다 했죠. 근데 그게 매주, 그것도 거의 빠짐없이 반복되니까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집에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답답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냥 약속이 많아서. 그냥이 뭐야. 매번 이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누구랑 그렇게 만나는데? 아, 있어. 당신은 모르는 친구야. 일도 있고. 당신 친구들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당신 주말에 일할 필요 없는 거 아는데 일을 한다고?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그 말 한마디에 아, 대화가 안 되는 단계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그만두면 제가 진짜 혼자만 참고 사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지금 우리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지금 우리를 부부라고 할 수 있어? 난 오히려 지금이 편한데? 서로 터치 안 하니까 오히려 안 싸우고 좋잖아. 그 순간 뭔가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한테 저는 더 이상 같이 살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집을 공유하는 사람 하나 정도라는 게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한테 저는 아내라기보다는 방패막이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걸 느낀 게 회사에서도 그랬대요. 가기 싫은 등산 모임이나 부장님이랑 식사 잡히면 제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더라고요. 와이프가 아프다, 집안일이 있다 그러면서요.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늘 아픈 사람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꽤 편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 부탁하려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제 핑계를 대면 귀찮은 일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집안 행사 같은 것도요. 제가 시댁 것도 어느 정도는 챙기고 있으니까 본인 할 일은 확 줄어들잖아요. 남편으로서 하는 일이라고는 생활비 보태고 집 대출금 갚는 것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 구조가 남편한테는 딱 좋았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남편이랑 그렇게 지내면서 거기서 오는 해방감 같은 게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한 집에 살면서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졌다는 거였어요. 그건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화 올 때마다 혼자 웃고 있고 메시지 확인하면서 실실 웃고 있고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슬쩍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하고 통화 끝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아무 생각 없는 척 누구랑 통화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있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웃으면서 통화하고 웃으면서 메시지 보내고 제가 다가가면 숨기듯 끊는 거요. 이런데도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것도 괜히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씩 쌓이는데 그걸 설명할 말은 없고요. 그렇게 저는 확신은 없는데 의심만 점점 커져가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차를 끌어야 할 일이 생겨서 남편 차를 타고 외출을 하게 됐거든요. 늘 타던 제 차 말고 그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차를 탔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신호 대기 걸려서 무심코 조수석 쪽을 보는데 대시보드가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정리 안 된 영수증들이 잔뜩 들어가 있길래 그냥 습관처럼 손이 갔어요. 주유 영수증이겠지 싶어서요. 근데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너무 또렷했어요. 숙박업소.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 둘, 셋,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배신감이 물론 먼저 들었지만 답답했던 미로 속을 빠져나오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성취감이 겹쳐서 아무튼 정말 이상한 기분이더라고요. 여태 쌓여있던 의심들이 그 영수증 몇 장으로 한 번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지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제가 너무 단정지어서 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웃기게도 블랙박스 영상은 너무 깨끗했어요.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이상한 구간은 통째로 비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일부러 지운 흔적이었어요.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왜 영수증은 대시보드에 그대로 놔뒀을까 싶었는데 그건 그냥 실수였던 것 같아요. 수많은 영수증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 본인도 지나쳤겠죠. 그때부터는요, 그냥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부서는 달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내 커플은 같은 부서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승진도 빠르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던 제가 부서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층이 달랐어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저는 가끔 남편이 일하는 층에 올라가서 진짜 아무 일 없는 척 지나가면서 남편을 살폈어요. 회식이다, 야근이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이 이어지던 때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받았어요. 받자마자 들리는 목소리가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혹시 강명준 씨 아내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혹시 남편분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이보세요. 누구신지 말씀부터 해주시죠. 누구신데 지금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진정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강명준 씨가 바람피고 있는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냥 바람도 아니고 유부남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파극이냐고요. 이게 제 인생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증거는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꽤 됩니다. 사진도 있고요. 전화로 더 얘기하지 말고 만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도 이게 사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 거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 남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숙박업소 앞에서 찍힌 사진, 차 안에서 찍힌 사진, 같이 밥 먹고 웃고 있는 사진들, 전부 흥신소를 통해서 확보한 거라고 했어요. 사진 하나하나가 너무 선명해서 부정할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조용히 영수증을 꺼냈어요. 대시보드에서 봤던 그 숙박업소 영수증이요. 사진에 찍힌 숙박업소 이름이랑 영수증에 찍힌 이름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 순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혹시 아닐 수도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이 년놈들 족쳐야겠다고, 소송부터 들어가야겠다고요. 이거 완전 확실한 거잖아요. 바로 소송 걸어야죠. 이혼이든 뭐든 그냥 싹 다 뒤집어 엎고 그 연놈들 다 족쳐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간녀 남편이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하고 일단 앉아보세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냥 소송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 인간들한테는 그게 제일 싼 벌이에요. 그럼요?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러 와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먼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다 도움받으려고 연락드린 건데요. 제가 그 인간들 엿 제대로 먹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하실래요? 그 말 듣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엿을 먹인다니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상간녀 남편이 아예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자기가 생각해온 그림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을 먼저 가고요. 동시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같이 걸어야 합니다. 그건 기본 아닌가요? 기본인데 순서랑 방식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말 맞출 가능성이 크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게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걸요. 상간녀랑 남편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언제쯤 관계가 시작됐을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지까지 이미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이랑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했어요. 업무 핑계로 몇 번 만나다가 금방 눈이 맞았고, 불륜을 이어온 지가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6개월은 넘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핑 도는 기분이 들었어요. 반년이요? 제가 각방 쓰고 혼자 의심만 키우고 있을 동안 그 사람들은 이미 숙박업소를 들락거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상간녀 남편은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단순히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고요.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게 보는지,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말만 해야 하는지까지요. 변호사처럼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는데 듣는 내내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가 싶을 정도로 치밀했어요. 저도 나름 똑똑하다는 말 듣고 자랐지만 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비상하다는 말은 이런 사람한테 하는 거구나 싶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감정적으로 덤비지 말고 이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가보자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상간녀 남편이 정리해준 흐름 그대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말 한마디 섞지 않고요. 변호사 통해서요. 이혼 소장이 남편한테 도착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 목소리부터가 평소랑 달랐어요. 당황한 기색은 있는데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고요. 너 진짜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어? 그 말투가요, 배신당한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자기가 당한 쪽이라는 식으로. 저는 굳이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이 인간이 어떤 얘기를 꺼낼지 감이 왔거든요. 이건 좀 억울하다. 솔직히 말해서 난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우리 관계 이미 끝났다는 건 너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 억울하다고? 내가 없는 죄 덮어 씌웠니? 끝났다는 기준이 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네 태도 자체가 그랬잖아. 각자 집은 각자 챙기자. 서로 기대지 말자. 딱 선 긋고. 각방 쓴 지도 벌써 1년 반 넘었고 아이 얘기도 너가 먼저 안 낳겠다고 했잖아. 그런 상태가 부부야? 그래서 네가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렇게 몰아가지 마. 난 이미 파탄난 관계였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 배신이 아니라는 거지. 법적으로도 그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야. 저는 거의 대답을 안 했어요. 굳이 반박할 필요도 없었고 이 인간 말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마치 이 말을 오래 연습해 온 사람처럼 말을 진짜 잘 정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한 짓이 정당해진다는 거야?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불륜 가해자로 몰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난다기보다는 기가 찼어요. 끝까지 자기 합리화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본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합의 이혼으로 가자. 괜히 소송까지 가서 서로 피곤해질 필요 없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럼 당신이 위자료 제대로 챙겨줄 거야? 나 혼자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해? 괜히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이 전화의 목적이 딱 그거였구나 싶었어요. 미안해서도 아니고 상황 설명하려고도 아니고 그냥 돈 덜 내려고 전화한 거였죠. 그 뒤로 남편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판사 앞에 가도 똑같이 말할 거라고요.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였고 자기는 그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을 뿐이라고요. 자기는 결백하다고 당당하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 갔을 때 남편은 전화해서 했던 말이랑 거의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판사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딱딱 선을 긋기 시작했고 각방을 쓴 지 1년 6개월이 넘었으며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아내가 거부했다. 그래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였고 외도는 그 이유라서 본인은 결백하다는 말까지 그대로 했어요. 위자료 역시 전부를 낼 수는 없고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에는 아내 책임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을 직접 듣는데 기가 막혔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흐름이 저랑 상간녀 남편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시나리오 안에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상간녀 쪽도 이혼 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상간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랑 연인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요. 거래처 관계였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밥을 몇 번 같이 먹은 게 전부였다고 했고 숙박업소에 간 것도 불륜이 아니라 출장 때문에 같은 숙소를 잡았을 뿐이며 방은 따로 썼다고 주장했어요. 상간녀는 눈물로 읍소하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전 정말 애들 아빠밖에 없어요.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짓을 했다는 건 알아요. 그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벌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오해예요. 저는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꼭 생각해 주세요, 판사님. 이 모든 게 저랑 상간녀 남편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시나리오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상간녀 남편은 상간녀가 자기랑 이혼하기 싫다고 할 거란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상간녀는 아이가 있었고 상간녀 남편네 집안은 알짜배기 부자였대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상간녀 남편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꽂아준 자리였고요. 게다가 친정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비용을 상간녀 남편이 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혼을 당하는 순간 위자료는커녕 직장도 잃고 아픈 엄마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렇게 아니라고 발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남편 쪽 주장과 상간녀 쪽 주장이 완벽하게 충돌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한쪽은 이미 파탄 난 부부라 정당한 관계라고 하고 한쪽은 연인 관계 자체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인간들은 말을 맞출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을 맞출 틈이 없었던 거죠. 상간녀 남편이랑 제가 몰래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요. 같은 시기 서로 다른 법정에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한쪽은 우린 사랑했다. 다만 기존 부부 관계는 이미 파탄난 후였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사랑은커녕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완전히 엇갈린 두 이야기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으니 판사들도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그날 법정 분위기가 좀 묘했어요. 그냥 조용한 긴장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싶은 공기가 돌았달까요? 우리 쪽 변호사랑 상간녀 남편 쪽 변호사가 각각 준비해온 입장문을 내밀었는데 그걸 나란히 놓고 보니까 말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에 오히려 괘씸죄가 더해졌달까요? 우리 측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고요. 판사님, 한쪽은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정당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연인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는 동일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상간녀 남편 쪽 변호사도 바로 이어받았어요.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까지 상반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숙박업소 출입 기록, 사진 자료, 금전 사용 내역까지 모두 확보되어 있고 이는 단순 친분이나 업무 관계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판사님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사상 초유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서로 말을 맞췄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둘 다 자기 살겠다고 각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진실만 더 또렷해진 꼴이었거든요. 그제야 남편 얼굴이 굳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는 그래도 여유 있는 표정이었는데 변호사 말이 끝나자 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상간녀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까지 울면서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이 위증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죠. 판사가 짧게 하지만 아주 무겁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현재 진술대로라면 어느 한쪽은 위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청석에서 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고요. 그리고 결국 먼저 무너진 쪽은 상간녀였어요. 그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외도한 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혼은 못해요. 제발 이혼만은 안 되게 해주세요. 판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아직 너무 어려요. 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다 불장난이었어요, 판사님. 아니, 참. 아무튼 저는 잘못 없습니다. 다들 공명정대한 판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뭐 닥쳤던 개 된 거죠. 아무튼 그 모습 보는데 진짜 한심하고 창피하더라고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상간녀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 뒤치다거리 할 생각 없어. 무조건 이혼이야.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마. 그 말에 상간녀가 거의 울부짖듯이 매달렸어요.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위자료 같은 소리를 해.
우리 이혼하면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여보, 제발. 내가 잠깐 실수한 거야.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 내가 너네 집에 지원한 게 얼마나 많은지 너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딴 짓을 한 거 아니야. 네 외도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 그 순간 자연스럽게 시선이 우리 남편 쪽으로 쏠렸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인간 진짜 돈이 없었어요. 여유는커녕 숨길 게 더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또 하나의 죄를 얹었거든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 동안 저를 속이기 위해 급여 중 일부를 회사 업무 경비 명목으로 현금화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런 요청이 워낙 많으니까 별 의심 없이 처리해줬고요. 근데 그 기록이 전부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게 단순 비상금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은닉한 행위라는 게 드러난 순간 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지어 그게 단순히 비상금으로 쓰인 게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된 거잖아요. 상간녀 명의로 만든 태블릿 PC, 단기 월세 계약까지 줄줄이 나왔고 불륜을 위해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에는 허위 보고를 한 정황까지 다 엮이니까 남편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결국 상간녀는 위증죄를 피할 수 없게 됐고 남편 역시 불륜을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회사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좌천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판결은 그렇게 나왔어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이랑 상간녀에게 있다는 게 명확하게 인정됐고요. 그 말 한 줄로 몇 년 동안 얽혀있던 일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솔직히 판결문 읽는 내내 손에 땀이 났어요. 그래도 결과는 분명했어요. 위자료도 2배, 재산 분할도 넉넉하게. 누가 봐도 뒤집힌 판이었죠. 남편이랑 상간녀 2사람 다 저랑 상간녀 남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람이 참 구질구질해지더라고요. 지들은 뭐 평생 안 들키고 재밌게 연애질이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나 보죠. 여보, 나 지금은 진짜 여유가 없어. 너도 알잖아, 나 상황 안 좋은 거. 여보? 토 나오니까 다시는 그딴 식으로 부르지 마. 그리고 나도 알아, 네 여유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진짜 조금만 봐주면 안 되냐고. 분할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너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낫잖아. 응?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정이라는 게 있지. 내가 지금 너한테 정이라는 게 남아있을 것 같냐? 네 알아서 해. 제깍제깍 안 주면 법정이자대로 처리할 테니까 네 꼴리는 대로 하라고. 그 말 한마디에 남편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더 이상 할 말도 붙잡을 명분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상간녀 쪽도 비슷했어요.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살 길을 막지는 말아달라 어쩌고 했지만 저희는 일절 대꾸 안 했어요. 그 인간들이 지들끼리 숙박업소 들락거릴 때 한 번이라도 지 배우자 사정 봐준 적 있었나요? 없잖아요.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니까 이번엔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집 앞으로요. 인터폰에 이름 뜨는 거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 열어줄까 하다가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끝내자 싶어서 문을 열었죠.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울먹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큰 실수를 했다. 네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미안하다. 말은 그럴듯했어요. 근데 그 말들이 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명준이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 그 인간이 힘들까요? 제가 힘들까요? 그런 말씀하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있지 않니? 지나간 일은 좀 있고 남자의 허물은 한 번쯤 감싸줘야 그게 아내의 미덕 아니겠냐? 어머님,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면 저는 그 다들 안 할게요. 네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명준이는 네 남편이었잖니. 아니요. 제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었죠.
그 인간이 언제 제 남편 역할은 한 적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제 가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더 설명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은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문을 닫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금을 제게 넘겼어요. 집은요, 제가 살던 그대로 제가 살기로 했고요. 남편만 짐 싸서 나갔어요. 남은 대출금은 제가 갚는 조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더 마음 편했어요. 이 집에 남편 물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숨통이 조금씩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간녀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아직도 남편이랑 만나는지 완전히 끝난 건지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은 지방 근무처로 발령이 나서 내려갔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어요. 지금요? 집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낯설었는데 요즘은 그 조용함이 꽤 마음에 들어요. 눈앞에 있던 골칫거리들, 사람 하나 때문에 엉켜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싹 치워진 느낌이랄까요.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긴 아직 모르겠어요. 정리해야 할 것들도 남아있고 마음속에 남은 감정들도 아직은 완전히 정돈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는 확실해요. 예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는 거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인생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께서 혹시 아직 결혼 전이시라면 결혼을 하실 땐 좀 더 신중하게 꼼꼼히 따져보고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